예,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오늘이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에 그 뇌물죄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가지고 외국의 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보니까 재벌 시대의 종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그 한겨레 신문에 나온 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삼성 비자금 폭로한 우리 김용철 씨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분은 삼성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벌 개혁, 재벌의 적폐 청산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제목이 탐욕의 재벌 경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조발제를 먼저 좀. 기조발제요? 예, 그 짧은 이야기 여러분께. 저희가 재벌을 얘기할 때 재벌의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폐를 얘기하지만 공이 분명히 있고 또 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과 과를 같이 놓고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고쳐서 우리가 다 잘 살게 할 것인가. 재벌의 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산업화 시대에 많은 노력을 했고요. 물론 초기에 엄청난 정부 지원, 혈세를 받아서 커나갔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잡을 일자리를 만들었고 경제성장을 견인했고 그거 다 인정합니다. 재벌이 이 사회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으며 그것을 개선하지 않을 때 얼마나 피해가 가느냐, 이걸 비교해서 우리 재벌 체제를 바꿔나가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기업의 지금 구도를 보면 소수의 대기업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헉헉헉 대면서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고 고용 못하는 이런 양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의 올바른 선순환에 기여를 못하고 있고, 또 소득 분배에서도 굉장히 양극화를 조장하고 그런 것을 심화시키는 주체가 지금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이 100원 벌 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20밖에 못 봅니다. 그렇게 굉장히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돼 있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니까 내수가 안 되고, 내수가 안 되니까 경제가 안 들어가고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재벌 대기업이 있다 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대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성장을 못하는 기업 생태계가 됐습니다. 기업의 생태계라는 거는 원래 있던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지만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옛날 기업들을 밀어내고 다시 크고, 또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와야만 이런 기업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를 리드한 기업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 새로운 기업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0-40년에 재벌들의 대기업에는 새 기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자유로운 경제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클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기업이 기존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데는 기업들이 못 크더라. 그래서 기업 생태계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다이나미즘을 말살하는 그런 시스템, 거기에 핵심에 우리 대재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억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리고 경제가 선순환되게 만들고 하는 게 재벌 개혁의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재벌에 대한 그런 적정한 규제나 쇄신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980년대 말부터 재벌 체제, 하청 체제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현대자동차와 1차 하청이 임금의 비중이 10대 8이었어요. 밖에 나면 80%는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80년대 말에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거의 반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아무도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그러죠. 이게 청년 실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등록금이 450막이래요. 그러면 4년이면 벌써 얼마를 낸 거예요? 8학기니까. 거의 4천만 원을 냈는데, 졸업을 했는데, 취직할 때는 아까 대기업 12%라고 그랬지만 전문직 다 합쳐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80%가 15%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썼는데, 주위 시선도 있는데, 그럼 65%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말 중에 제일 엉터리 말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 직업에 귀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재벌 대기업의 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이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별로 안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별로 없다면 그럼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겠죠. 자기가 잘하는 거.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피를 보면 기절하는 애들이 의대 가잖아요. 왜냐면 직업의 귀천이 많고 점점 벌어지니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절망적인 세상이 되는 거죠. 물론 재벌이 이걸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재벌이 그러한 시스템의 맨 위에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적폐라고 할 수 있고 재벌이 잘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 요새 재벌들이 경쟁해요. 재벌들도. 근데 재벌들이 요새 제일 피튀기 경쟁한 게 뭐예요? 요새 모든 재벌이 다 동원돼서 피튀기 경쟁한 거. 면세점. 이게 무슨 생산적인 일입니까 이게. 일본 같으면 그냥 지방 중소기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대기업들이 피튀기 경쟁하는, 즉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것만 지금 하려고 하니까 문제. 물론 재벌 3세들이 IT 쪽에 갔었어요. 뭐 삼성 SD 썼죠. 다 망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생태계라는 말도 쓰고 하지만은 중소기업이 숨 쉴 수 있는 여지,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갈 이 직장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의 그 기조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께서, 황혜랑 팀장님이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공약집을 만들 때 첫 번째로 내세웠던 4가지 비전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였고, 그 중에 두 번째 약속이 공정한 경제였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였고, 그 공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얘기할 재벌개혁이라는 문제와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민주화고요. 그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제 갑질하는 대기업들이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갑질하지 못하도록 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앉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정위에는 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제 저 대기업 잘못했어요 라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이제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서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중소기업청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공약 중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에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갑질하는 대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탄압한다든지,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업주를 탄압한다든지 이런 대기업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는데, 그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대기업들의 갑질을 직접 근절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재벌의 불법 경영 승계, 황제 경영, 부당 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그 재벌들이 이제 특별 사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크리스마스 때 원포인트 사면이 된 적이 있어요. 보통 특별 사면을 하면 여러 명을 다 같이 해주는데, 그때는 유일하게 이건희 대통령만 특별 사면 됐었거든요.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하셨고. 근데 이건희 회장을 이건희 대통령이라고. 그래서요? 네, 대통령이 맞아요. 대통령처럼 그렇게 뭐 누가 건드립니까, 이건희 회장을. 그리고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지키겠다. 그리고 재벌들이 납품 단가를 후려치게 한다든지 일감 몰아주게 하는 것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 이런 등등의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가 이제 조세정의 부분이었는데, 대기업들한테 부과하던 법인세를 그 과표 기준 22%에서 25%로 올리겠다. 과표 기준 500억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약속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그런 여러 가지 약속의 나열보다 더 중요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를 알 수 있는 건 인사라고 생각해요. 인사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포인트마다 어떤 정책을 집행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역할에 그런 재벌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 내셨던 분들을 계속해서 앉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폐 청산의 의지는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일단 그 다음은 점점점으로 참여정부 때도 사실 이분들이 다 초창기에는 청와대나 근처에 계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한 1년, 2년 만에 쫓겨나다시피 나오셔야 했을까?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왜 자유롭지 못했고 재벌들로부터 왜 자유롭지 못했을까? 바로 20년 전 97년도에 대한민국의 IMF 위기 환란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파산해서 외국으로부터 빚을 얻어서 겨우 회생해서 되살아났고, 그 전환기에 DJ 정부, 국민의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그 당시를 다시 회고해 보면요, 30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대 재벌 중에 16개가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반이 그냥 다 도산했어요. 모든 은행이 다 도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망했는데, 그때는 재벌이 98년도에 개혁을 할 때는 재벌이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 못했어요. 막 제도를 막 바꾸고 개혁을 시키고 많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한 2년쯤 지나면서 경제가 이렇게 숨통을 돌기 시작하니까 이게 살아나는 재벌이 죽은 재벌의 빈 공항까지 메워서 살아남은 재벌이 너무너무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언론사나 뭐 이런 여론들이 어떤 재벌의 홍보 비용 지출하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재벌 편을 들기 시작하고, 재벌 편을 들기 시작하니까 여론을 위해서 이제 피곤하다, 개혁 좀 그만하자, 개혁이 반명해주냐, 우리 먹고 살자, 이러니까 재벌 개혁이 후퇴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 정책하는 분들이 재벌 개혁이 나쁜 부분이 있으니까 재벌개혁 시스템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재벌개혁 시스템을 개선해야 우리 경제가 잘 간다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보다는 재벌의 나쁜 점만 개소시키고 부실 재벌만 넘기면 우리 좋은 재벌하고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벌개혁의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재벌들이 더 득세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형성된 게 뭐냐면, 우리 영화 제목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모두가 재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벌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대통령은 5년 비정규직, 국회의원은 4년 비정규직, 5년 있다 4년 있다 갈 사람, 충성은 누가 할 거냐? 영원한 황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힘의 균형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고, 힘의 균형이 그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이제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좀 곤란한데, 예를 들면 뭐 공직에 나와서 특정 재벌 그룹의 임원, 사장급으로 가면 요새는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10억 원을 받습니다.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임기 중에 3년, 4년을 받으면 은퇴하고 공직에 나와서 은퇴해서 재벌계열사의 사장에 가서 로또를 3번, 4번 막 맞춰주는 겁니다. 돈을 막 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재벌에 대해서 감히 듣기 싫은 소리라고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이제 재벌은 경제 파워가 아니라 폴리티컬 파워가 됐고, 폴리티컬 파워가 됐으니까 우리 시스템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편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모든 서브시디나 보조금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왜곡되고 이제 성장 동력을 잃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재벌 개혁을 실패했고요. 저보고 이제 제가 MB 정부 때 나와 있으니까 왜 재벌 개혁 신문에 자꾸 안 쓰냐. 근데 얘기해봐야 아무도 안 듣는데 누가 뭐 재벌 개혁에 대해서 쓸 이유가 뭐 있냐. 듣지도 않는 거. 이제 좀 있으면 찬스가 오니까 기다려봐라.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골목 상권에서 생겼습니다. 네. 재벌이 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골목 상권에 들어오니까 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재벌 개혁을 다시 쓰기 시작하고, 신문에 2012년 때 경제민주화가 선거 이슈가 된 거죠. 이거는 우리 인식과 시스템과 정치적 파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잘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점이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배 삼각동맹이 있는데 재벌, 고급 관료, 경제 관료들
그리고 보수 언론, 이거는 한 몸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언론만 보더라도 우리 한겨레 경향신문 있지만 조선동아만 해도 이 비교가 안 되는 화력을 갖고 있는데도 뭐 MBC, KBS 이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50년 동안 똑같았어요. 뭐만이 살 길이다죠, 우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을 해야 되니까 임금이 높아지면 안 되고, 그래야 수출이 되면 대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면 그다음 고용이 는다라고 하는 게 50년 동안 똑같은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적인 대통령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막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성장률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대통령들이 초조해져요. 그래서 이제 재벌들을 만납니다. 이 총수들을 만나서 삼계탕집에서 만나고 그러면 재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규제 완화해달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규제를 없앴거든요. 네. 근데 투자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재벌에 의존하는 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첫째는 촛불입니다. 이번엔 촛불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이 바뀌었고 이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 두 번째는 정책 기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수출만이 살 길다를 벗어났죠. 벗어나서 이제는 내수,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야 소득이 올라가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수출에 목매달고 재벌들이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이 나빠지면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약해질 텐데, 그러니까 국민의 힘 그리고 정책 기조가 바뀐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뼈대가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네. 한번 이겨봐야죠. 재벌이 광고를 주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S모 기업이 광고를 안 주는 언론사가 딱 두 군데가 현재 있는데 네. 한겨레하고 그래요? JTBC 두 군데만 안 주고 있어요. 잘 할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뭐 이동걸 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칼럼도 사실 한겨레에 계속 기명 칼럼으로 이동걸 칼럼 연재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박근혜 이 촛불 게이트 국면에서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여기저기서 다 네, 취직 그쵸. 다 보고 감사원 사무총장 결정하는 것도 장충기 사장한테 의견을 물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그게 사실 참여정부 때도 지금 대놓고 말씀을 못 하셨지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했거든요. 그만큼 그거는 정부가 개혁정부냐 아니면 보수정부냐와 상관없이 경제 권력이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전방위적으로 언론까지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위 때 얘기죠. 인수위가 11개 분과로 해서 11개 국정과제를 각각 나눠서 이제 맡았는데 대통령이 삼성연구소에도 똑같은 주제로 보고서를 써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쓴 보고서하고 삼성이 쓴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건 아니겠고, 그걸 비교해서 보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만든 사람은 뭐 이모 의원입니다. 지금은 뭐 의원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도 삼성과 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 오른팔 왼팔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삼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동걸 회장님, 2016년도에 쓰신 그 비정상 경제회담 공동 저자로 이름 올린 책이요. 여기에 보니까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력이 재벌로 집중되는 것을 막는 거다.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3, 4세 세습 경영인에게 경제 핵심 부분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 기업가를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모험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스마트폰을 만들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거 구글 같은 걸 만들면서 우리 삶을 바꾸고 일자리를 만들고 뭐 이런 건데, 근데 뭐 어떤 재벌가의 그 후계자 되시는 따님 한 분이 어디 멀리 가가지고
그 명품 명품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끌어왔다. 그 돈만 있으면 끌고 오는 건데, 그래 왔더니 뭐 대단한 경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문에서 또 도배질을 하고 앉아 있고, 그게 경영 능력이 아니고 그건 돈의 힘이에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고, 면세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 있으면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돈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왜 재벌이 다 서로 이전 투구 행위를 합니까? 그건 차라리 뭐 조합으로 해서 뭐 우리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고, 대기업은 좀 모험적인 거로 해서 새로운 경제 영역을 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전문 경영인을 잘 모셔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망치는 그게 문제죠. 근데 그게 자기가 망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망치는 거고,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영어 강의를 하나 할게요. 원래 영어의 퍼블릭 컴퍼니는 영리기업인데 공개기업을 얘기합니다. 사기업은 비상장, 프라이빗 컴퍼니는 비상장 기업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업이라는 건 스테이트 오운드 엔터프라이즈, 정부 소유 기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할 때는 퍼블릭 컴퍼니라는 건 일반 삼성전자, 현대 이게 다 퍼블릭 컴퍼니예요. 왜? 국민 다중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퍼블릭 컴퍼니는 퍼블릭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사기업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개혁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과제. 첫째는 장하성 실장을 밀어주자. 1순위입니다. 예. 2순위 김상조를 무조건 밀자. 3순위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걸 좀 믿고 바라보자. 그러면 뭔가 재벌개혁의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 재벌개혁의 성과는 우리 이 정부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활력, 그 다음에 혁신기업의 생성, 육성 이런 거 아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뭔가 성과를 보일 걸로 5년 내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이게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5년 지나야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뭔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개혁이 힘든 게요. 개혁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한꺼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가다 보면 멈추는 거예요. 가다 보면 멈추고 여태까지 과정을 보면 이 98년도 DJ 정부가 들어서서 했던 거, 참여정부가 했던 거, 그 다음에 지나니까 거꾸로 가고 또 우리가 지금 해놓는 거 다음 정부에 또 거꾸로 가고 이러면 발전이 없죠. 그래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좀 밀어주시면 제가 저는 개혁 담당자가 아니니까 오늘 자유롭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혁을 담당하신 분들이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1, 2, 3순위? 1번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2번 재벌 간의 단합행위 근절, 3번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건 김상조 위원장이 써준 대로. 정책 기조 순위입니다. 네. 근데 원래 김상조 위원장이나 우리가 재벌 기업 그러면은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그 굉장히 복잡한 순환 출자도예요. 그런 거 한 번씩 보셨죠? 이렇게 복잡하게 살까 싶은 그런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불공정 거래, 특히 이제 프랜차이저 문제라든가 또는 대기업 하청 문제 이런 문제를 맨 위순위로 올렸습니다. 이거 한 2년 전부터 김상조 당시 교수가 이제 우선순위를 바꿨는데 전 잘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경제, 공정경제, 이게 공정경제가 우리 지금 얘기하는 주로 얘기고, 4번째는 혁신성장인데, 사실 방점은 소득주도 성장하고 혁신경제에 찍혀 있어요. 근데 혁신경제 그러면은 대기업이 생각나시죠? 혁신이라는 건 대기업이 하는 거 아니야? 첨단 산업 이런 거? 근데 혁신경제 1번이 뭐냐면 중소기업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조금 전에 우리는 재벌이 공간을 안 준다라는 건데, 공간만 열어준다고 해서 바로 또 중소기업들이 막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성장 동력을 찾겠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장표 수석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하고 중소기업 네트워크에 의한 기술 혁신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령 우리 월급이 좀 오른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이게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 성장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사람들의 월급이 늘어나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왜요? 빚 갚아야죠. 빚 갚아야지. 그러니까 빚을 어느 정도 갚아야 그다음부터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 중소기업 네트워크에서 혁신을 만들려면 이거 20년쯤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산업 전공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바로 가시적인 성장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설 인프라 말고, 가령 녹색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뭐 도로, 건설, 주택 이게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의 정부가 좀 주도하는 투자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좀 더 여유를 갖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언론들이 막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가지고 실얼마다가 경제를 망쳐놨다 뭐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제가 비서관 있을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 조선일보에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뭐라 그러냐면 경포대라고 불렀어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그런 거 금방 나옵니다. 근데 그때 경제 성장률이 5%였어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평균 경제 성장률 3%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도 틀림없이 1년 내에 성과가 안 나면 이제 그런 식의 공격이 들어올 텐데 조금 더 이 장기 정책들이거든요. 50년 동안 했던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성과가 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공공 투자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100일 좀 넘은 정부인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 나와요. 너무 반기업적인 정서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개혁하다 경제 잡나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이게 조금만 이제 숨통이 튀면 뭐 반격이 보수 언론 통해서 나올 거고요. 이 금감위 부위원장의 직책을 물러나고 연구원에 있으면서 전국의 중소기업공단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불만, 뭐 신문지상에 많이 보셨을 텐데, 잘 나가는 기업, 못 나가는 기업, 중립기업 이렇게 섞어서 봤는데 제가 물어봐요. 너희들 왜 기술 투자 안 하냐? 기술 투자해서 생산성 높이고 원가가 낮춰야 너희들도 이윤이 높아지는데 중소기업은 왜 이렇게 기술 투자를 안 하냐? 그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답이 뭐냐 하면요. 기술 투자하면 뭐합니까? 다 뺏어가는데. 뭔가 기술 투자를 할 때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에 공급하던 거를 10원을 깎아서 90원으로 줄어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싸게 했습니다. 95원에 납품하겠습니다 하면 납품받는 대기업도 좋고 5원 더 남기는 중소기업도 좋은데 너희 기술처에서 90원은 내려갔어? 이제 가격이 90원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기술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이. 사실은 중소기업 정부 보조금도 대기업이 뺏어갈 수 있어요. 그냥 중소기업이 10원을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다 알면 100원을 90원으로 깎아버리면 그 10원은 사실은 대기업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빨대 경제라 그럽니다. 빨대 경제. 이렇게 딱 중소기업 빨대 꽂아놓고 정부 보조금이 가면 다 올려가는. 최저임금을 이제 단기적으로 10,000원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정책인데 네. 굉장히 지원도 있으면서 반대도 하는 게 뭐냐면 자영업자들, 소기업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일견 납득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고용주들,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도 어려울 텐데 근데 그 구조가 왜 생겼냐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기업이 자영업자한테 다 뺏어갔기 때문에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줄 돈이 없게 만들어 놓고 너희끼리 싸워라. 이게 폴리티컬 이코노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에는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제를 올리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자영업자한테 다 뺏어가는 거를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단계적으로 10,000원 인상하는 그 뒤에는 그 10,000원의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한테 수익성을 높여주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수익 구조를 바꿔주는 노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인식하시고 정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회적 경제는 뭐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모델이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출해서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고용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걸 흔히 이제 낙수경제 트리클 다운 이코노믹스라고 하던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부터 작동이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대기업이 수출이 돼도 투자는 하는데 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이 조금 늘어도 임금 전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들긴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임금을 안 줬으니까. 그럼 수출을 해서 팔거나 하나는 여러분한테 빚 줘서 소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으로 소비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근데 만일에 수출이 안 된다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최근에는 좀 나아졌습니다만 한 1년 반 동안 수출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빚을 줄 수 없다면 그러면 빚 줘서 소비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가동률을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체 가동률이 70%밖에 안 돼요. 100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들이 왔는데 지금 70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예요. 그럼 이제 경제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뭐냐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현금 보유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노동자들한테 옮기면 노동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면 일단 자영업이나 동네 구멍가게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럼 거기서 고용이 늘어나고 다시 이제 투자도 늘어난다. 이거를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이게 계량경제학이라는 걸 갖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홍장표 수석이에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홍장표 수석이 제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안에서 분배, 시장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을 키워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와는 좀 다른데 원리가 좀 다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아주 가까운 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가장 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다른 거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예, 주주가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주는 일주일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총수 쪽이 1%의 주식을 가지고 전체를 다 지배해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쨌든 일주일표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입니다. 제가 협동조합을 갈 때 저희 연구소도 협동조합입니다만 출자를 하는데 1,000원을 출자했건 10,000원을 출자했건 10만 원을 출자했건 다 한 표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 딸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책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추는가? 왜 더 큰 나라 문제는 1인 1표로 대통령 뽑아서 하는데 아무리 재벌이 커도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기업들은 꼭 일주일표가 돼야 되고 또 뭐 주인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협동조합은 1인 1표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내서 의사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그럼 신속한 의사결정도 못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가령 이제는 많이 알려진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스페인에 있는 협동조합은 우리나라 현대중공업만 합니다. 스페인 7기업이에요. 근데 그게 1인 1표로 운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공동체에 뿌리 박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니즈를 발견하고 그 지역의 니즈, 필요한 거를 갖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공공경제, 복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해결하니까 예를 들어 동네에 육아협동조합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우리끼리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육아를 책임진다라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정부는 돈이 덜 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이런 걸 공동생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시민으로서 이 복지를 생산하는데 직접 참여한다. 생산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담당하는 게 사회적 경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되면 물론 보통 저도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제 친구의 삼성 이사도 있는데 10년 전에는 그 친구 월급이 제 10배쯤 됐어요. 지금 100배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그 내부에서도 물론 많이 차이가 나겠죠. 우리 황창익 부회장인가는 뭐 1년에 132억 받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의 가장 적게 받는 사람하고 황창익 이 사장하고 차이는 몇천 배 이렇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협동조합은 아무리 커도 6대1 아니면 9대1입니다. 이게 차이가 굉장히 최고 경영자와 입사한 사람의 임금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협동조합의 정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내에서 평등하고 기업 간에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과 연대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져서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서울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25개구가 있는데 박 시장 취임 4년 만에 22개구에 3개구는 저쪽입니다. 강남 3개구 빼고는
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활동가들이 전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구의 복지 정책을 그 사람들이 만듭니다. 공무원들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중요한 복지 정책을 구청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걸 같이 실행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제가 사회적 경제에 관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예요. 4년 만에 이렇게 많은 조직을 만들어내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물론 얼마나 튼실하고, 제일 걱정이 이거죠. 박 시장이 사라졌을 때 이게 살아남을까? 뭐 이런 걱정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반은 살아남아요. 그런 식으로 동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경제 특징이라. 아직은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많아야 GDP의 2% 정도, 아직 통계도 잘 없는데, 그런데 에밀리아 로마냐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 잘 되는 동네는 한 15% 정도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비중을 차지하면, 그럼 사실은 에밀리아 로마냐를 가면 기업들도 협동조합처럼 행동해요. 에밀리아 로마냐에는 하청 단가를 인하한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완전히 아웃돼요. 왕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청 단가 같은 거를 제 값을 주지 않으면 그 기업 세계에서 추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대의 정신 같은 게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5명 내지 6명의 영세 기업이 30만 개가 있는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소기업 혁신을 얘기할 때 그런 모델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서로 믿어야지 여러 가지 비용이 없어지고 서로 믿어야지 생산성도 발전하는데 그거를 쌓아 올리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가장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분께서 오늘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인사 짧게 좀. 이제 지금 시점이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적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폐해가 심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에다 붙여서 앞으로의 상황이 4차 산업혁명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다. 그래서 이 경제 사회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 우리 적폐까지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대전환점에 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적응해서 고쳐나가면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반면에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낙오할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개혁이 우리 나쁜 사람들 때리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개혁이 밥 먹여준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는 그런 우리 인식이 국민 전체에 있어야 개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지금 사드 문제다, 핵 문제다, 가운데 끼어서 아주 죽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보이스도 커지고 힘도 커져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된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는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새로운 한 단계 더 진전이 있기를 저는 바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낮은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보통 듭니다. 노령화. 우리나라도 지금 노령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안 죽고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두 번째가 기술 혁신의 정책, 그런데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평등입니다. 다 고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중에서 만일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불평등을 시정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역사에서 불평등을 갑자기 시정한 때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1920년대에 불평등이 가장 극심했는데 1945년에는 가장 평등해집니다. 근데 그건 두 번의 전쟁과 공황을 겪고 나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 시민의 힘으로 불평등을 평화롭게 줄일 수 있다면, 마치 촛불로 우리가 대통령을 바꿨듯이 바꿀 수 있다면 경제성장률도 올라가고 훨씬 따뜻한 사회가 되고, 그러면 우리 1인당 GDP가 3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선진국으로 존경받을 거예요. 지금 대통령 바꾼 갖고 우리 존경받고 있는데, 개혁까지 통해서 평등하게 만들어서 훨씬 좋은 사회를 스스로 만들더라. 이거 되면 우리는 무조건 존경받습니다. 유럽 애들
뭐 미국 애들 다 존경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 곳곳에 약간 암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재벌 문제도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오늘 일부만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노동의 문제라든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재벌 개혁이 특히 더 중요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60항쟁 30주년 때 민주주의가 곧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개혁이 밥 먹여준다, 밥 사달라 하셨지만 결국은 재벌 문제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우리의 밥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나왔던 많은 얘기들 중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다 한겨레 21에서 이미 제가 표지기사로 다 다뤘던 문제입니다. 저도 깨알 홍보를 하자면 한겨레 21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전교조 위원장이셨던 장혜옥 선생이 나오시고요. 엄기호 인권연구소 창인권활동가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세 분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